안녕하십니까. 아무리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 인류 최악의 사건이다라고 하더라도 작은 사건, 작은 한순간에서 기인한다. 동의하십니까? 아니십니까? 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무력 충돌,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말했듯이 작전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했는데요. 결국 이스라엘 전쟁이 지상군 투입으로 확전될 전망입니다. 자칫하면 정말 이번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까 정말 걱정입니다. 자, 이 내용은 그래서요. 제가 제 1차 세계대전의 그 교훈과 함께 잠시 후에 좀 재미있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속보부터 하나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치 명문가인 케네디 가문의 일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민주당 경선 계획을 접고 무소속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선언한 지 6시간 만에 $1,100만 모금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는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미국 대선판에서 나름대로의 존재감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점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그 박빙 대결로 예상되는 내년 대선에 영향을 어떻게든지 미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케네디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 기부단체인 아메리칸 밸류라는 단체는 어제 그 케네디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발표한 지 6시간 만에 $1,128만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부단체를 설립한 토니 라이언스라는 사람은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좌우, 그리고 흑인, 백인, 시골과 도시, 또 청년과 노년 등을 통합하는 대중운동에 영감을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변화에 대한 분명한 열망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슈퍼팩, 이 정치단체는 지난해 설립된 후에 지금 현재까지 모두 $2,800만 모금했습니다. 모두 케네디 주니어 후보를 위한 모금입니다. 유명한 민주당 기부자들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 그 기부자들도 정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뭐 당연히 물론 그렇고요. 케네디 주니어가 민주당 출신이니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케네디 주니어 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도 접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의 지지, 동참, 가능성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이 판에, 즉 내년 대통령 선거 이 판에 큰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가 될 것이다 라면서 케네디 주니어 지지가 그가 평소에, 즉 일론 머스크가 평소에 말한 것과 또 행동한 것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일맥상통하게 서로 좀 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시사하는 내용이죠. 케네디 주니어의 정치자금 모금 규모는 무소속 후보로서 존재감은 물론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케네디 주니어가 내년 대선에서 충분히 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이 두 사람은 가상양자 대결에서 비등비등한 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제3 후보를 포함한 다자 가상 대결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좀 살짝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사실 이 케네디 주니어의 등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가장 그 치명적인, 가장 그 아픈 그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케네디 주니어 등의 그 무소속 출마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아무래도 훨씬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당초 그 민주당 경선에 나오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이틀 전에 돌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는데 그 뒤에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케네디 주니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존 F. 케네디 주니어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과연 그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아니면 또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게 아닌지 정말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속보 하나 전해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잘 따라오셔서 약간의 역사 복기, 역사 되짚기와 함께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과 함께 좀 매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와 볼까 합니다.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이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이 전쟁이 그 지역 내에서만이 아니라 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미국이 확전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초점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집중이 되면서 이제 인도태평양 등 다른 지역에서 정세 변화를 활용한 도발 가능성, 이것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모든 상황에 대응할 능력이 있다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지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을 갖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긴장 악화 시나리오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우리는 이제 이 계획 수립을 깊이 있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의 도발 가능성에는 이 중국의 대만 침공 또는 북한의 국지전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서 현 정세를 악용하려는 적들에게 말하는데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 편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세계 최대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 호를 비롯한 이 항공모함 타격단을 이스라엘 해역 인근으로 전진 배치했는데 그 전진 배치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마스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 확대를 모색할 수 있는 어떤 국가나 어떤 불손 세력들에게 억지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메시지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최악의 비극적인 사건도 아주 작은, 아주 우연한 한순간에서 시작된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인류의 모든 전쟁은 작은 불씨, 단 한 발의 총성, 이런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점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 오늘이 투영될 터이니까 여기서 잠시 과거의 교훈을 좀 복기해 볼까 합니다. 함께 하시죠. 자,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적인 사건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이렇게 그 두 개의 전쟁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이 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는 최소한 2천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2차 세계대전은 5천만 명 이상. 아무튼 공식 기록만으로도 그렇게 2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그 1차 세계대전도 사실은 그 사라예보에서 있었던 단 두 발의 총성에서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허망하게 우연치 않은 한순간이 인류 역사의 최악의 비극으로 확산되는지를 실감하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동유럽에 보스니아와 세르비아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같은 슬라브족, 즉 동족입니다. 하지만 중세 이후 분열되어 있던 보스니아와 세르비아는 늘 두 나라가 합병해서 동족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잘 살아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해서 두 나라는 그날을 위해서 합병 논의도 열심히 하고 합병 이후에 함께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꿈을 꾸면서 사실 그 꿈에 굉장히 매우 근접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따진다면 남북 평화스러운 정말 서로가 다 만족스럽게 하는 그 평화 통일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기 때문에 그냥 통일 안 되는 게 나 이런 계산 빼고요. 그냥 민족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한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 평화 통일 근접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910년대 그때 보스니아와 세르비아가 그러던 와중에 아직은 그때 힘이 없었던 그 보스니아를 바로 옆에 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날름 병합을 하고 먹어버렸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남과 북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평화 협상 끝에 그야말로 평화롭게 한 나라를, 한 민족을 다시 이루기로 거의 통일이 눈앞에 와 있던 그 순간 예를 들어 러시아나 아니면 중국이 갑자기 나타나서 북한을 날름 먹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보스니아와 세르비아 사람들이 느꼈던 분노와 감정을 예로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지나가다가 소매치기한테 순간 한쪽 주머니를 털려서 오늘 점심비를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이 상황만 해도 이 점심 비용을 소매치기 당했다라는 이 상황만 해도 약이 오르고 분한데 이건 그게 아니라요. 오늘 내 일당이나 오늘 점심값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결혼할 어떤 신부가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해서 함께 집도 장만하고 가구도 새로 드리고 또 작고 예쁜 차도 하나 사서 함께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려고 둘이 열심히 모아놓은 돈을 갑자기 날강도가 나타나서 하루아침에 신부를 강탈해버리면서 그 돈도 다 강탈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를 빼앗긴 그 신랑의 마음도 처절한 분노를 느낄 것이며 납치돼버린 신부는 오죽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대한 분노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던 그 당시 보스니아 사람들. 그런데 1914년 6월 28일 이 오스트리아의 대공 부부가 자신들의 병합한 그 보스니아 지역의 사라예보를 방문해서 성대한 행사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6월 28일은 이 대공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그 결혼 기념일에만 관심이 있었지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관심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날이 보스니아 사람들에게는 치욕의 날, 즉 나라를 오스트리아에 빼앗긴 날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국으로 친다면 1910년 8월 22일이라고 볼까요? 즉 대한민국이 나라를 일본에 공식적으로 모두 빼앗긴 소위 경술국치일, 그것이나 매한 가지인 날이 바로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에게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또 예를 든다면, 우리 민족으로서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치욕의 날인 경술국치일에 일본의 황태자 부부가 한양으로 나들이를 온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결국 보스니아의 그 흑수단이라는 그 저항단체, 또 우리로 따진다면 뭐 독립운동단체, 그쯤 되겠죠? 그 독립운동 저항단체 흑수단 중에 한 젊은이가 오스트리아 대공 부부의 시내 행사에서 그 대공을 결국 암살합니다. 그때 울린 총성은 단 2발, 탕. 이 단 2발의 총성으로 대공이 암살되고, 이 짧은 순간은 이후 인류 최악의 비극 중의 하나인 제1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직후 오스트리아는 보스니아 지역 젊은이가 이런 사건을 일으킨 데에는 아직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세르비아가 뒤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 세르비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때만 해도 이 사건은 단순한 국지전이 될 것으로 다들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1900년대 초 유럽은 사실상 늘 그 화약고 같은 그런 상태였죠. 그 유럽 지역이 다 너무 많은 여러 나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그 유럽 지형상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오늘 동맹을 맺었다가 또 다음 날에는 또 이 나라와 이 나라, 저 나라와 저 나라가 또 다시 이렇게 동맹을 맺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는 그런 적과 동지도 영원히 따로 없는 그런 혼탁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 그때 생겨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 뭐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 뭐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우리 그 어르신들은 6.25 전쟁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꼭 6.25 전쟁을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일반적으로는 약간 철학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인간 세상의 어떤 비정함이랄까, 배신을 당할 수도 있는 어떤 그 비정한 인간 세상이랄까, 이런 거를 좀 철학적으로 비유한 그런 표현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1900년대 초 당시 유럽은 이게 철학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냥 일상이 그랬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보복을 한다고 침공을 하니까 오스트리아와 동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러시아가 때는 이때다 하고 오스트리아를 공격하면서 세르비아를 함께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지원하면서 이 내 형제를 공격해, 이제 독일은 오스트리아 편이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오스트리아를 공격하니까 러시아가 내 형제를 공격해? 감히? 라고 외치면서 러시아에 대한 독일의 선전포고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자 러시아와 동맹이었던 프랑스가 내 동맹국 러시아를 독일이 때려? 하면서 프랑스가 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가만히 눈치를 보고 있던 영국이 좀 뒤늦게 결국 참전을 선언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 미국, 일본까지 다 이렇게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2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제1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2발의 총성으로 세계대전의 불씨가 되었던 것처럼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그게 전쟁이든 아니면 대테러 작전이든 정말 예기치 못한 비극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전 세계가 정말 같이 공동 노력을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에 잠시 그 100년 전의 스토리를 좀 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스토리가 있는 그런 뉴스를 원하신다면 오늘 꼭 구독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미국으로 좀 들어올까요? 구글 관련 소식인데요.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이 뉴스를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구글이
안전한 계정 로그인을 위해서 비밀번호가 필요 없는 미래를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어제 구글의 개인 계정에 패스키를 기본 옵션으로 설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패스키라는 것은 지나간다, 패스한다, 지나간다 그런 뜻의 패스와 열쇠, 키 이거를 합쳐서 한 단어로 만든 겁니다. 패스키 요걸 기본 옵션으로 설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이 지난 5월에 출시한 이 패스키는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구글이 지원하는 앱이나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글에 접속할 때 항상 접속이 되어 있다면 안 그렇지만 로그아웃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비밀번호 항상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필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밀번호 입력 대신 얼굴 인식이나 지문 인식 또는 홍채 인식 또는 화면 잠금 개인 식별 번호 이거 PIN이라고 하는데 개인 식별 번호 등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패스키를 기본 옵션으로 설정했다라면서 패스키는 이용자들이 비밀번호를 일일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그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빠른 대안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계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비밀번호는 해킹이나 기기를 분실했을 때 등 관리 소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유할 우려, 걱정이 있습니다만은 이 패스키는 얼굴이나 지문인식 또는 개인 식별번호 등을 통해서 실행되기 때문에 이런 우려에서 완전히 안전한 것입니다. 구글은 다른 온라인 계정에서 패스키를 더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어디가 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것이다 라면서 다른 업계에서도 이 패스키로 많이 전환되면서 비밀번호는 결국 앞으로 가면은 쓸모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하고 했던 시절이 다 과거의 옛날 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구글이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바꾸기는 하는데 현재의 이 비밀번호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는 것을 이 비밀번호를 더 선호하는 그런 이용자라면 패스키 사용 옵션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놓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그래도 익숙한 대로 비밀번호 넣어도 되는 모양입니다. 네, 기아 관련 소식입니다. 이 기아 미국 판매법인은 SUV 전기차인 EV9의 구매 그리고 이제 리스 예약 접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6일부터인데 기아의 공식 홈페이지 kia.com을 통해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약을 원하는 소비자는 이 행사에 참여하는 딜러에게 $750의 계약금을 납부하고 주문을 하면 됩니다. 오는 11월 27일까지 EV9의 구매나 리스 예약을 마치면 휴대용 EV 전기차 충전기, 휴대용 충전기와 또 무료 디지털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아는 5개 추림별 판매 권장 가격도 발표했습니다. 자, 가장 저렴한, 그러니까 기아의 이 EV9은 3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SUV인 거죠. 그 좌석이 3열로 되어 있습니다. 자, EV9의 가장 저렴한 것은 이제 EV9 라이트 후륜 구동인데요. 요거는 이제 $54,900. 그리고 가장 비싼 것은 EV9 GT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all wheel drive 4휠 드라이브입니다. 4륜 구동. 요거는 $73,900로 공시가 되었습니다. 기아는 올해 4분기 중에 한국에서 제조한 EV9을 미국으로 수입해서 출시를 하고 이제 내년이 되면 내년 초부터는 조지아주 웨스트 포인트에 있는 기아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시카고의 104세 된 할머니가 푸른 창공에서 지상으로 자유낙하하는 그런 기분을 한 번 더 만끽해보고 싶다라면서 이 꿈을 며칠 전에 이루었습니다. 104세 되신 할머니가요. 그래서 세계 최고령 스카이다이버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게 세계 최고령 스카이다이버로 등극한 지 8일 만에 안타깝게도 이 할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지난주 시카고 인근 오타와의 스카이다이브 시카고 공항에서 스카이다이빙 세계 최고령 신기록을 수립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도로시 호프너 할머니가 이틀 전 수면 중에 평화롭게 영면에 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호프너 할머니의 의붓 손자인 조 코넌트는 할머니는 지칠 줄 몰랐다. 낮잠을 주무시지도 않았고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면 계획을 취소하는 일도 없었다라면서 할머니의 사망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호프너 할머니는 지난 1일 생애 두 번째 스카이다이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네스 협회 공식 인증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생애 두 번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4년 전이었던 100살 때였습니다. 100살 때. 그때 이제 도움을 받아갖고 이렇게 뛰어내렸는데 다 뛰어내서 성공한 후에 100세 된 할머니가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전문가와 함께 묶여서 내려왔는데 그 전문가가 확 밀면서 어찌 보면 좀 밀쳐나는 듯한 느낌,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할 수 없이 밀쳐내지는 느낌으로 내가 성공을 해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주도적으로 뛰어내리는 걸 하고 싶어 해서 4년 후인 며칠 전에, 물론 뒤에 전문가가 같이 이렇게 얼싸안고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는 낙하할 때 조정을 하는 거 외에는 뛰어내릴 때는 아무것도 안 했고 할머니가 직접 힘을 주어서 주도적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게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소형 항공기를 타고 13,500피트 상공으로 올라가서 전문가와 함께 창공으로 힘차게 뛰어내렸습니다. 내린 지 약 7분 만에 지상에 안전하게 착륙을 했습니다. 100세 때 말씀드렸다시피 난생 처음으로 한번 도전을 했었고 그때도 신기록을 세웠는데 이번에 4년 후에는 정말 진정한, 아마 당분간 깨지기 힘든 그런 세계적인 신기록을 세워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104세 최고령 스카이다이버. 자, 104세 할머니는 그때 안전하게 착륙한 후에 낙하산을 벗고 그 다음에 이제 지팡이를, 그때는 이제 지팡이 말고 이렇게 미는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밀고 걸으시면서 주변에 나와서 막 박수치면서 환호하는 관광객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 걷는 건 좀 불편하셔도 목소리를 쩌렁쩌렁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라면서 큰 박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음 목표로 열기구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만은 그 꿈은 끝내 미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빈손에서 80억 달러, 80억 달러에서 다시 빈손으로. 빈손에서 출발해서 80억 달러에 달하는 거부를 일군 뒤에 생전에 이를 사회에 모두 환원한 기업가 척 피니가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자, 척 피니라고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공항에 가면 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면세점, 듀티프리인데 DFS라고 쓰여져 있는 그 면세점 창립자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님이시죠. 향년 92세로 별세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세계적인 면세점 DFS의 공동 창립자인 척 피니가 전날 샌프란시스코에서 타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사망할 때까지 수년간 샌프란시스코의 평범한 아파트를 임대해서 부인과 함께 소박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손에 꼽히는 거부였던 그 피니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 200만 달러, 뭐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200만 달러면 어우, 노후에 200만 달러 갖고 있어 하면 뭐 크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80억 달러 자산가가 자기 노후를 위해서는 200만 달러를 그것만 남겨놓은 겁니다. 자, 자기 노후를 위해서는 딱 200만 달러, 그리고 5명의 성인 자녀에게는 약간의 유산만을 남긴 채 나머지 재산 수십억 달러를 모두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이 80억 달러에 달했던 자산을 생전에 사실상 거의 모두 기부를 한 것은 이 기부 문화가 활성화된 이곳 미국에서도 지극히 희귀한 경우다라는 것이 뉴욕타임즈의 평가입니다. 특히 척 피니는 자산을 기부하는 과정에서도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피니가 창립한 그 면세점 DFS는 공항 등에서 각종 명품 등을 판매하면서 매출을 올렸습니다만은 정작 그는 손목시계는 15달러짜리를 타고 다녔습니다. 또한 그 호화 요트도 한 번도 구입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출장 시에는 이코노미석 좌석을 타고 다니는 등 아주 근검한 생활을 고수했습니다. 1931년 뉴저지주의 맞벌이 가정에서 출생한 피니는 어릴 때부터 골프장에서 캐디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1948년 고등학교 졸업 후에 공군에 자원 입대한 뒤에 전역자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을 받아서 코넬 대학에 입학했습니다만은 캠퍼스에서도 자기가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가서 동료 학생들에게 팔아서 또 학비를, 용돈을 충당했습니다. 그는 파리 소르본 대학 강좌 수강을 위해서는 프랑스에 머무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현지에 주둔 중인 미국 해군에게 그 면세 주류와 또 향수 등을 팔면서 그때
그 면세 업계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이후에 면세 업계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1950년대 미국인들의 유럽 관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후 또 일본인들의 하와이 관광이 또 크게 늘어나면서 그의 면세 사업은 크게 이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1982년 자선단체를 설립한 뒤에 본격적으로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피니에게 10억 달러가 넘는 기부금을 받은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나온 학교 코넬 대학. 이 코넬 대학은 지난 2012년 피니에게 업계의 아이콘이라는 상을 수여했습니다. 당시 코넬 대학은요, 그에게 고맙다라고 이 상도 물론 줬습니다만은 상 말고 상품을 하나 선물을 했습니다. 피니에게. 뭘 선물했느냐? 당시 코넬 대학은 이 저렴한 시계를 피니가 차는 것으로 유명하자 그 척 피니에게 일부러 13달러짜리 카시오 전자시계를 선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니는 이베이에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선물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농담까지 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재산을 일군 성공한 대기업 회장님의 근면함, 검소함, 그리고 유머러스함,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80억 달러를 벌고 다시 빈손으로 돌아간 척 피니의 교훈이 오늘 훈훈한 미담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찐 구독자님들께는 특급 감사를 드리고요. 방문해 주신 분들은 오늘 구독 꼭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